이 케빈 월시라고 하는 이 사람을 연준 의장으로 지목을 한 거예요. 예측 불가능하게 행동은 하지는 않을 거야. 트럼프 말을 듣기는 듣겠지만 불확실성이 줄어들게 된 거예요. 금에 대한 수요도 그동안 엄청나게 부풀어져 있었는데 그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1974년에는 닉슨 선언을 통해서 금 1온스당 35달러 라고 하는 이 등식이 깨져버려요. 금 가격이 떨어졌는데 근데 이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었고 금 1온스당 가격이 850달러로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근 금과 은 가격이 일주일 사이 급락했는데 이번 조정의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은 금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것, 이 사실과 또 다른 하나는 금값의 출발이 기본적으로 달러로 표시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금값이 달러로 표시된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이야기냐? 만약에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그 달러로 표시된 금값이 올라간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그 달러로 표시된 금의 가치는 떨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거냐? 여기에 케빈 월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제 금융 투자자입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그 지금 쿠팡이라고 하는 회사의 사회이사이기도 하고 케빈 월시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번 미국 연준의 의장으로 추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10중 8구는 케빈 월시라고 하는 사람이 연준 의장이 되겠죠. 현재는 제이 파월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준 의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꾼다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의 연준 의장 파월 의장에게 계속해서 압력을 가해왔어요. 무슨 얘기냐? 금리를 낮추라는 거예요. 연준이 책정하고 있는 기준금리를 낮춰라. 기준금리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미국의 연준이 시중은행들에게 대출해주는 단기금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정확히는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기준금리를, 그러니까 단기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거, 그게 연준이 하는 일이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그 파월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압박을 가했던 게 뭐냐? 현재의 기준금리가 3.75%인데 이거를 1%로 낮추라는 거였어요. 1%로 낮추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세상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중은행들이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으로부터 돈을 많이 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시중은행들이 이 세상의 일반 소비자들에게 또 대출을 많이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이 풀리게 되는 거죠. 그것을 낮은 금리로 이제 대출이 많이 이루어지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에게 계속 이걸 요구했어요. 근데 파월 의장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 거부를 했어요. 무슨 소리냐? 그렇게 하면 인플레가 심해지잖아. 그러니까 돈을 마구 풀면 안 돼 해서 계속 금리를 안 낮췄죠. 파월 의장은. 자, 그런데 이제 파월 의장이 임기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이걸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분명히 사람들이 예상하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연준 의장을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으로 바꿔놓을 거야. 그러니까 몇 달 있으면 미국의 연준의 기준금리가 떨어지게 돼. 왜? 새로운 연준 의장이 트럼프 말을 듣고 금리를 낮출 거야. 자, 금리를 낮추게 되면 시중에 달러가 많이 풀리게 되는 거고 그러다가 보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잖아. 달러라고 하는 것도 돈이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작동하는 건 똑같거든요. 공급이 많으면 값이 떨어지고 공급이 줄어들면 값이 올라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준금리를 연준이 낮추게 되면 돈의 공급이 많아지게 되니까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그 낮아진 달러 가치로 표현된 금의 가치는 금의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사람들이 우려를 해서 그동안에 금값이 많이 올라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변화가 생겼어요. 무슨 변화가 생겼느냐? 이 케빈 월시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연준 의장으로 지목을 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이건 왜 의미를 가졌느냐? 이 케빈 월시라고 하는 사람은 지난 한 20년 동안에 계속해서 미국 연준을 비판해 왔습니다. 무엇을 비판을 했느냐? 연준이 그동안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그래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돈을 마구 풀면 안 돼. 특히 이 양적 완화라고 하는 quantitative easing, QE라고 하는 이 정책을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어요. 이 quantitative easing, 양적 완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연준이 미국 재무성이 발행하는 미국 국채를 연준이 돈을 찍어서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돈을 찍어서 미국 정부한테 주는 거하고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거를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케빈 워시가. 왜? 이런 걸 하니까 자꾸 그 달러 가치가 떨어져서 인플레가 생기는 거잖아. 이런 거 하면 안 돼. 라고 계속 주장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월스트리트에서 계속 투자와 관련된 일들을 했고 그래서 시장 상황을 파악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익숙한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차기 의장으로 추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천이 아직 된 건 아닙니다. 추천을 했어요. 이제 미국 의회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만은. 자, 그러다가 보니까 이거 분명히 될 거야. 이 사람이 하는 이제 예상을 하게 된 거고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그리고 케빈 월시 정도면 그렇게 엉터리 같은 정책을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마구 금리를 낮추거나 또는 뭐 돈을 풀어내거나 이런 건 잘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달러 가치가 꽤 올라가겠는데 많이 떨어지지 않겠는데 이런 예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금값도 예전에 우리가 우려했듯이 그렇게 뭐 형편없는 달러 수준이 형편없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거야라고 하는 예상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러면서 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요인이다.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케빈 월시라고 하는 사람이 연준 의장 후보로 지명이 되면서 앞으로 달러 가치가 올라가겠구나. 이게 금값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불안전합니다. 그 불확실성이 너무 큰 거예요. 어떻게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그야말로 들쭉날쭉이고 예측 불허의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통화 정책도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아주 잘 듣는 사람이 연준 의장이 된다면 연준의 통화 정책도 들쭉날쭉하고 예측 불가가 되는 거고 그러면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고 너무 불안해. 이런 우려들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케빈 월시라고 하는 사람이 후보로 지명이 됐죠. 그러니까 이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야. 우리하고 같이 투자를 해왔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전혀 예측 불가능하게 행동은 하지는 않을 거야. 트럼프 말을 듣기는 듣겠지만 이제 이런 안도를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게 된 거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그만큼 불확실성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이 불확실성이 커질 때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인 안전자산은 또 금리인 거고요. 그런데 불확실성이 줄어들게 된 거예요. 케빈 워시가 후보로 지명이 되면서. 그러면서 금에 대한 수요도 그동안 엄청나게 부풀어져 있었는데 그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불확실성이 줄어들었다. 또 달러의 가치가 회복이 됐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금이라든가 음이라든가 이런 실물 자산, 안전 자산들에 대한 수요를 줄였고 그래서 그동안 엄청나게 급등했던 금값, 은값 이런 것들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74년에도 금값이 급등 후 약 20개월간 큰 조정을 겪은 뒤 장기 상승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조정도 당시와 유사한 국면으로 볼 수 있을까요? 상당히 유사한 측면도 있고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1971년까지 거의 한 30년 동안 미국의 금값은요. 1온스당 트로이 온스라고 하죠. 지금 우리가 1온스당 얼마 지금 5,600달러 뭐 이렇게까지 갔다가 지금 떨어졌잖아요. 이게 1971년까지
20년 거의 30년 되도록 1온스당 값이 $35였어요. 지금 $5,000를 넘어갔잖아요. 근데 그게 $35로 거의 한 30년 동안 묶여 있었어요. 왜 그랬었느냐? 이거는 그 당시에는 근본위제였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달러가 근본위제였어요. 그러니까 근본위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달러를 가지고 오면 정해진 금액만큼 정해진 비율만큼 실물금을 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였어요. 물론 일반 사적 개인에게 그걸 약속을 한 건 아니지만 다른 중앙은행들에게 그것을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1온스당 $35로 딱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걸 미국이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1971년에 미국이 이거를 일방적으로 더 이상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어 하고 일방적으로 선언을 해버려요. 더 이상 미국은 달러를 가져오면 금으로 내주지 않을 거야. 지금까지 했던 약속은 이제 파기 없어. 라고 선언을 하게 된 거죠. 그것을 우리는 닉슨 쇼크라고 하거든요. 닉슨 대통령이 그런 충격적인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근본위제를 그때 포기를 하게 돼요. 왜 그렇게 근본위제를 폐기를 했느냐? 돈을 찍어내서 쓰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이전에도 결정적으로 문제가 됐던 게 월남전이었거든요. 1965년부터 미국이 월남전에 참전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그 월남전에서 이기기 위해서 엄청나게 돈을 쏟아붓는데요. 그런데 그 돈을 쓰고자 하니까 달러를 찍어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갑자기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되니까. 근데 미국 달러는 금하고 연동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금 35달러를 갖고 오게 되면 금 1온스를 내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전까지 제도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려면요. 달러를 함부로 찍어내면 안 됩니다. 돈을 아껴서 찍어내야 돼요. 그래야 누군가 그 달러를 가져왔을 때 지금 갖고 있는 금으로 교환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왜? 금이라고 하는 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월남전을 하느라고 이거를 마구 돈을 찍어낸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프랑스 같은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봤을 때 저거 미국 달러가 너무 많이 찍혀 나오는데 저러면 돈은 달러를 가져가도 금으로 못 바꾸겠는데? 라고 걱정이 되니까 이제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이 자꾸 바꿔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달러를 가져오면서 금을 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금의 보유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미국에. 자,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난 거죠. 미국도. 그래서 결국 닉슨 대통령이 더 이상 못 바꿔줘 하고 선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남아있는 금이 8,100톤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 8,100톤이 미국에 있다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숫자가 유지가 됐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정확히 정말로 8,100톤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닉슨 선언을 통해서 금 1온스당 $35라고 하는 이 등식이 깨져버려요. 그리고 나서 돈을 마구 찍어내는 거죠. 돈을 마구 찍어내면 금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마구 찍어낸 달러로 표시된 금의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떨어진 달러 가치로 표시된 금의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1974년에는 $200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35달러에서 $200까지 올라가게 됐는데 그러다가 1975년에 그게 $100로 다시 떨어집니다. 그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 일반인들이 그 이전까지는 일반인들의 금 보유가 금지가 돼 있었어요. 1934년에 대공황 이후부터 미국에서는 법으로 일반인들은 보통 민간인은 금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라고 법으로 금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본위제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1975년에 처음으로 일반 민간인들의 금 보유가 허용이 됐어요. 그때부터. 그 규제가 풀린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예측을 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금 보유가 금지가 됐었는데 이제 그냥 마음대로 보유할 수 있게 됐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엄청나게 금을 사들일 거야 라고 예상을 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 투자자들이 알게 모르게 엄청난 금을 확보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일반인들의 금 보유가 허용이 됐는데도 사람들이 금을 별로 집에다가 쌓아두질 않는 거예요. 별로 사들이지 않아요. 그게 깜짝 놀랐죠.
이 투자자들이 보기에 이게 아닌가? 그래서 그동안 갖고 있던 것들도 다 처분하고 그러면서 200달러까지 올라갔던 그 금 가격이 100달러로 다시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이런 요인이 하나 있는 거고 또 그 무렵에 이제 소련의 농작물이 이 농사가 흉작이 들면서 소련이 금을 또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 소련이 그 농산물이라든가 다른 것들을 수입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갖고 있던 금을 이제 국제 시장에 글로벌 시장에다가 내다가 매각을 하는 그런 일도 겹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금 가격이 떨어졌는데 근데 이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었고 결국은 곧 다시 77년부터 급격하게 다시 오르기 시작해서 1980년이 되면 1971년에 35달러였던 금 1온스당 가격이 850달러로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려 34배나 높아졌어요. 어마어마하게 금 가격이 오르게 된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요. 금 가격이 계속 오른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요. 그리고 그것의 기본적인 원인은 뭐냐?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제일 큰 원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달러를 마구 풀어낸다.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금 가격은 그 떨어진 달러 가치를 표시한 금 가격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 요인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다른 것은 지금은 케빈 워시라고 하는 사람이 연준 의장 후보로 지목이 돼서 그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면 1975년 당시에는 그게 아니고 민간인들의 금 보유가 허용이 되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민간인들이 금을 적게 사들이면서 실망 매물 같은 것들이 나와서 금값이 떨어졌다. 또 소련이 국제시장에다가 금 매도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런 요인들 그 요인은 다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금값이 올라가는 큰 추세 이거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금은 시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금, 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그건 뭐 금 양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도 않고 물론 금을 계속 채굴은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그렇게 금이 늘어날 수도 없고 은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거는 이제 천연 자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주 희소한 자원이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요. 인간이 찍어내는 돈에 있어요. 중앙은행들이 돈을 찍어내잖아요.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내고 미국은 연준이 돈을 찍어내고 일본은 일본은행이 돈을 찍어내고 다 이제 돈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폐라고 하는 거 요즘은 또 뭐 그 돈이 지폐도 아니잖아요. 다 그냥 스마트폰에서 그 송금하고 그럴 때는 그냥 숫자에 불과하고 전기 신호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의 발행량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금과 은의 가치가 결정적으로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인간이 그 돈을 너무나 마구 찍어내 왔어요. 지금까지 보면.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대표적인 사례가 2008년, 200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뭐 전 세계적으로 뭐 그냥 이 은행들이 망하고 뭐 난리 법석이 났었잖아요. 그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은행들마다 미국의 연준을 필두로 해서 중앙은행들마다 돈을 마구 찍어냈습니다.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은행들이 망하게 생겼거든요. 그 은행의 파산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 파산한 그 은행들이 안고 있는 그 부실 채권들, 받을 수 없는 채권들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해결했느냐? 그냥 중앙은행들이 돈 찍어서 준 거예요. 말하자면. 예,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한국은행이 돈 찍어서 그냥 해결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은행의 주식을 정부가 또는 그 중앙은행들이 가져가고 뭐 이러는 과정들을 거쳤습니다마는 그때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쌓이게 됐고 정부 부채 그리고 중앙은행이 돈을 엄청나게 세상에 풀어냈습니다. 그게 최근에 들어서 코로나가 이제 창궐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집에 틀어박혀 있게 돼 있잖아요. 예. 경제가 다 멈춰버렸지 않습니까? 자, 경제가 멈추면서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도 그 당시 문재인 정권 때 그 기억을 할 겁니다만은 이제 사람들이 자영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은행 대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출 만기가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중앙은행이 어떻게 했어요? 만기 연장. 다 만기 연장해 줬어요.
왜? 장사도 못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 다 부도낼 수 없잖아요. 그냥 다 연장해 준 거예요. 연장해 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게 바로 돈을 풀었다는 얘기입니다. 회수되어야 할 돈들이 회수되지 않고 그대로 다 있었고 거기다가 소비 쿠폰 나눠주지요. 이런 거 전부 돈을 풀어낸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덜한 편이었어요. 미국, 일본 이런 데는 말할 수 없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풀어냈습니다. 그게 소위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가 팽창되었다라고 하는 전문 용어로 표현을 하는 거죠. 대차대조표의 팽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행정부가 돈을 쓰려고 하는데 세금은 안 거쳐요. 코로나 때문에 세금이 안 거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돈은 써야겠어요. 돈을 나눠줘야겠어요. 그러면 국채를 발행을 하잖아요. 채권을 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누가 사줘야 발행이 가능하잖아요. 그걸 누가 사주느냐? 그거를 중앙은행이 사주는 거예요. 재무성이 국채를 발행을 하는데 그거를 중앙은행 연준이 인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연준은 무슨 돈을 가지고 그걸 인수를 해주느냐? 그거는 그냥 돈을 찍는 거예요. 연준은 중앙은행은 돈을 찍을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돈을 찍어서 국채를 인수를 해줘요. 그러면 중앙은행에는 국채의 잔고가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 국채의 잔고를 대차대조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어요. 그게 거의 한 미국 같으면 9조, 10조 뭐 이 정도 9조 달러, 10조 달러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돈으로 하면 경이에요. 조도 아니고 경 단위의 엄청난 국채를 연준이 보유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돈이 마구 풀리다가 보니까 그 돈의 가치가 엄청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을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돈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 금 같은 실물을 사서 쌓아놓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금 같은 실물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폭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왜 그러느냐? 지금 여러분 다 잘 아시지만은 전쟁이 세계 곳곳에 전쟁이 난리잖아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죠. 이란에서 내전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그 걸프만 중동 지역 앞바다에 가서 딱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을 아예 미국이 그냥 체포를 해버렸잖아요. 그러죠. 대만에서 중국하고 전쟁이 벌어지느니 안 벌어지느니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야단 법석이 난 겁니다. 그러면 나라들마다 모두 다 제일 급한 게 뭐겠어요? 군사력을 강화하는 겁니다. 재무장을 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나라들마다 무기 사들이고 군인들 훈련시켜야 되고 다 이걸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 하는 거 다 돈이 들잖아요. 돈이 들려면 정상적이라면 세금을 더 많이 걷거나 아니면 다른 복지 지출 같은 것을 줄이거나 복지 지출, 교육 예산 이런 걸 줄여서 군사 예산으로 쓰는 게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죠.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싫어하잖아요. 근데 돈은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쓰느냐? 그게 국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빚을 얻는 거예요. 국채를 발행해요. 근데 그 국채를 누가 사주느냐? 일반 투자자들한테 그걸 기대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너무나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채권을 위해서 지급해야 되는 이자, 금리가 너무 높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앙은행이 그거를 사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사들인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돈을 찍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아마도 비슷해져 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다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유럽의 독일, 프랑스, 영국 또 아프리카 국가들, 중동 국가들 뭐 모두 다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돈이 마구 풀리니까. 그런데 마구 그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 자산이 있죠. 그게 대표적으로 금, 은 이런 실물들인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것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길게 보면 결국 이렇다. 물론 근데 잠시 미국 연준의 차기 의장 후보 케빈 월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약간의 변동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실물 자산,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구 곳곳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8만 달러 아래로 내려오며 디지털 금 역할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여전히 위험 회피 자산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비트코인을 갖다가 디지털 골드라고 표현하는 건 난센스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골드하고는 완전히 다른 자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골드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황금빛, 그것은요, 인간이 본능적으로 원시시대부터 그랬었는데 본능적으로 인간은 골드를 좋아해요. 그래서 금관 만들 때 황금으로 하고 그냥 이 장신구 만들 때도 다 황금으로 하고 신라시대 그 유물들 이런 거 보면 다 그렇잖아요. 그 이집트 때도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원시인 시절부터 그러니까 인간은 DNA에 황금을 좋아하는 DNA를 갖고 태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황금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에게 본능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돈 가치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인간은 황금을 좋아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어떤가? 인간이 비트코인을 좋아할 수가 있나요? 인간이 비트코인을 뭐 때문에 좋아하겠어요? 좋아할 이유가 없는 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좋아할 이유가 도대체가 없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비트코인은 왜 가치를 가지는가? 그거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그럼 비트코인의 가격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이건 금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금은 그 실물로서의 가치가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인간이 DNA 속에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금을 갖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 하지만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고 기분이 좋아지지는 않아요. 다만 그것의 가격이 있기 때문에 좋아지는 거거든요. 비트코인의 가격은 그럼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그것은요, 그냥 허황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얼마라고 생각할까라고 하는 것을 내가 추측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라고 하는 게 결정이 돼요. 그거 이외에 비트코인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물론 처음에 비트코인을 만들었던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사람, 이게 사람인지 누구인지 뭐 정확히 누구인지 전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이 존재가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퍼뜨리기 시작했을 때 그때의 목표는 달러를 교체하기 위한 목표로 이것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달러라고 하는 거, 인간이 발행하는 이 통화라고 하는 거, 이거는 너무나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노였어요. 왜? 지금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인간은 계속 돈을 찍어내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돈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것에 대한 분노가 있었어요. 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하면 안 되는 거야. 돈의 가치는 안정되어 있어야 해. 그래서 돈을 마구 풀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이 돈, 블록체인에 의해서 형성되는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이 돈은 이것은 공급량을 고정시켜 버릴 거야. 라고 해서 비트코인의 최종적인 공급량은 2100만 비트코인입니다. 처음부터 딱 정해져 있었어요. 네. 계속해서 지금 2100만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죠. 어쨌든 한계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달러든 원화든 엔화든 간에 그 공급량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무한정 찍어내는 돈이에요. 근데 비트코인은 공급량이 딱 한정돼 있어요. 그러면 사토시 나카모토는 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을까? 이거는 돈을 찍어내는 것에 대한 분노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돈 가지고 너무 장난을 한다, 인간들이. 그러니까 못 늘려. 공급을 딱 정해버려. 그러면 이 비트코인의 가치는 안정될 거야. 돈이라고 하는 건 모름지기 이렇게 돼야 해. 라고 선언을 하고 비트코인을 이 세상에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게 2009년에 나왔던가 아무튼 근데 이 처음에는 비트코인을 받는 커피 가게도 있었어요. 제가 프리덤 팩토리라고 하는 탱크를 했을 때 비트코인을 가지고 이제 컨퍼런스를 했었습니다. 국제 컨퍼런스를.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 뭐 다른 나라 사람들 초청해 가지고 한국의 코엑스에서 컨퍼런스를 했는데 거기서 카페에서 컨퍼런스를 했었어요. 근데 그 카페는 커피를 팔 때 비트코인을 받았어요.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는 비트코인이 돈의 역할을 어느 정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지금은 비트코인을 받고 물건 파는 데는 어디에도 없죠. 아무 데도 비트코인을 받지 않아요. 왜?
너무 불안정한 거예요. 비트코인 값이라고 하는 게 그야말로 널뛰기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물건값을 책정을 하게 되면 그 물건값은 그 물건값 자체가 널뛰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일반 지폐나 이런 것처럼 똑같이 쓰겠어요. 달러든 원화든 그렇게 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잘못 계산한 것이 있었던 거죠. 그게 뭐냐? 공급량을 딱 고정시켜 놓으면 가치가 안정될 거라고 봤어요. 아니요. 모든 것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량만 뿐만이 아니고 수요에 의해서도 결정이 되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작용을 해서 가격이라고 하는 게 결정이 되는 거죠. 아무리 비트코인의 공급량을 고정시켜 놨다고 하더라도 수요가 들쭉날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걸 어떻게 통제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비트코인의 가치도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변동성이 심한 존재를 가지고 인간이 그걸 돈으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현재 비트코인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더 이상 돈이 아니에요. 돈으로서의 가치는 빵이에요, 이제. 예. 다만 투기의 대상인 거죠. 큰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하는 대상. 그게 비트코인이고 또 다른 실질적인 용도는 뭐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외국으로 송금을 할 수 있다. 요 정도? 요즘에는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만은 요 정도의 용도가 있다. 현실에서 용도라고 하는 건.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거는 그냥 실질적인 가치는 거의 없는 투기 대상으로서의 가치만 있는 그것의 가치는 그냥 그야말로 인간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것이 바로 비트코인인 겁니다. 그래서 금이 안전자산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 이거는 확실해요. 이건 인간이 DNA에 그걸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전혀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거는 최악의 위험자산. 그러니까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여기서 투자를 할 수는 있지만 하지만 크게 망할 가능성 역시 같이 떠안고 가야만 하는 그런 대상이 바로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를 거론한 이후 국채 금리가 오르고 증시 변동성도 커졌습니다. 워시를 어떤 성향의 인물로 보시며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통화정책을 대하는 입장에 따라서 매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고 비둘기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파라고 불리는 사람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물가 상승 또는 돈 가치 하락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을 매파라고 해요. 영어로 하면 호크죠. 비둘기파는 뭐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물가 좀 올라가면 어때? 돈 가치가 좀 떨어지면 어때? 그래도 돈을 좀 많이 풀어서 사람들이 좀 풍성하게 살 수 있게 하면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입장. 그게 피전 또는 뭐 비둘기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케빈 워시라고 하는 사람은 전통적으로 매파였어요.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는 걸 굉장히 싫어했고 연준이 중앙은행이 돈을 마구 풀어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감정, 적대적인 입장을 표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이 사람의 기본적인 입장이었고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이 그 사람으로부터 받는 인상이었어요. 오랫동안.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하고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뭐냐? 돈 좀 마구 풀어라. 돈 좀 풀어야 이 세상에 좀 흥청흥청 돌아가고 투자도 많이 하고 그럴 거 아니야. 금리가 이렇게 높으면 어떻게 투자를 하겠어? 그러니까 금리를 낮추고 또 은행 대출도 쉽게 만들고 이렇게 해야 기업가들이 투자도 많이 하고 그래야 AI도 발전하고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연준이 너무 빡빡하게 그러지 마라고 해서 기존의 그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압박을 가했어요. 심하다 싶을 정도로 압박을 가했죠. 3.75%인데 현재 미국 연준이 적용하는 기준금리 단기금리가 3.75%인데 그걸 1%로 낮추라고 계속 압박을 가했어요. 근데 파월 의장이 그걸 안 듣다가 보니까 심지어 그 트럼프가 이쪽 그 수사 관련된 검찰 관련된 이쪽을 통해 가지고 계속 압박을
결과에서 너 그러면 돈 많이 쓴 거를 가지고 너 검찰에다 기소할 거야 뭐 이럴 때까지 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런 입장을 밀고 나간다면 다음번 연준 의장은 분명히 고분고분한 사람이 될 거고 분명히 비둘기파가 될 거야. 그 돈을 많이 풀겠네. 시중에 달러가 많이 풀리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겠네. 이제 이런 예상을 당연히 할 거 아닙니까? 그 예상을 해왔던 거예요. 그 예상 때문에 달러로 표시된 금값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막상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 후보라고 내세운 확정을 시킨 그 사람이 케빈 월시가 된 거예요. 케빈 월시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대표적인 매파였다고 그랬잖아요. 예, 인플레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고 돈 푸는 거에 대해서 싫어하고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그 문화에 상당히 익숙한 투자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케빈 월시가 마음에도 들고 또 안심도 되고 이런 거였습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을 너무 불안하게 생각을 해왔던 투자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케빈 월시가 된 거에 대해서 좀 안심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불안감 때문에 높아졌던 금값 이것도 좀 떨어지고 뭐 그랬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케빈 월시가 정말 매파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입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입장으로 바뀌었느냐? 지금까지는 매파였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점점 더 금리를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그런 발언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케빈 월시의 입에서. 그 이유는 뭐냐? 이거는 말이지 요즘에 이 인공지능 AI라고 하는 거 이게 그 앞으로 미래의 산업, 미래의 생산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텐데 만약에 기업들이 투자를 잘해서 또 연준이 돈을 잘 풀어내서 그걸 가지고 기업들이 AI에 투자를 하고 AI가 잘 발전을 하고 그래서 그게 제조 현장이라든가 또는 사무실 오피스 현장에서의 사람의 생산성을 높이게 된다면 그것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공급이 늘어나겠지. 화폐 공급이 아니고 실물의 공급이 늘어나게 될 거야. 그러니까 공장도 잘 돌아가고 뭐 여러 가지 것들도 서비스도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서 가격이 떨어지겠네. AI 때문에 값이 떨어질 수가 있어. 생활 물가들이 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자,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고 이런 사이클이 제대로 돌아간다면 금리 인하를 하는 게 맞겠네. 이런 이야기를 요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인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케빈 월시가 트럼프의 마음에 들게 위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거대한 if가 있는 겁니다. 가정이 있는 거예요. AI가 잘 발전해서 인간의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렇게 함으로써 소비자 물자, 소비자 생필품들이 보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돈을 많이 풀더라도 물가는 올라가지 않겠네라고 하는 이런 거대한 가정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그렇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고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를 선택한 데에는 어떤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들의 지지자 또 미국 국민들에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거였어요. 물가 상승을 잡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편안하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뭐냐면 금리를 낮추는 거예요. 연준의 기준금리를 낮추는 거예요. 계속 반복 말씀을 드리지만 연준의 기준금리를 낮추게 되면 시중에 달러가 많이 풀리게 됩니다. 시중 은행들이 대출을 많이 해주게 돼요. 그만큼 이제 달러가 많이 풀린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많이 풀리게 되면 달러 가치는 어떻게 되느냐? 떨어지게 돼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그 달러로 표현된 실물의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올라가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물가를 잡겠다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금리를 낮추어서 달러 유통량을 늘리고 그러다가 보면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모순인데 이 모순을 맞추어 준 사람이 케빈 월시인 거예요. 케빈 월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게 뭐 그냥 양쪽 두 개만 놓고 보면 모순인 것 같은데 이 중간에다가 AI를 끼워 넣게 되면 그래서 그 돈을 많이 풀어서 AI에 대한 투자를 많이 늘리고 그래서 AI를 통해서 인간의 생산성을 높이게 되면 그러면 생활 필수품들 인간이 살면서 필요로 하는 그 물건들의 공급이 늘어날 테니 그 물건값이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그 그림이 딱 맞다. 즉 돈을 풀어내는데도 물건값은 안 오른다라고 하는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걸 케빈 월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자기도 그거 말이 잘 안 됐었는데 처음에 자기가 주장했던 게 케빈 월시가 얘기하는 대로 하면 딱 설명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중간 선거에서 이 사람을 쓴다고 했을 때 딱 퍼즐 조각이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케빈 월시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선택을 한 것이고 이거는 일종의 선거 전략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케빈 워시는 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하지만 과거에는 대표적 매파로 평가돼 왔습니다. 트럼프의 기대와 연준의 독립성 사이에서 다시 갈등이 나타날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충분히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요. 그 대표적인 게 지금 대차대조표 축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차대조표라고 하는 것은 미국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재무성 발행의 국채 그 양을 대차대조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케빈 월시는 이 대차대조표 축소를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대차대조표 축소를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미국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시중에 내다가 판다는 얘기입니다. 매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의 액수를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 국채를 내다가 팔면 미국 국채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중에.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값이 떨어지겠죠. 국채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것은 미국 국채를 새로 발행하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금리를 높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새로 미국 재무성이 국채를 발행할 때 그렇게 떨어진 가격으로 발행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만기에 갚아야 되는 금액은 딱 정해져 있죠. 그게 바로 채권이잖아요. 예를 들어 30년 후에 얼마를 갚겠습니다라고 써놓은 게 바로 채권이거든요. 국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낮은 가격에 발행을 하게 되면 나중에 똑같은 금액을 갚아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 금액 차이가 클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금리거든요.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하는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원치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뭐냐? 싼 금리에 국채를 발행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쓰고 싶어 해요. 투자도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연준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던 그 국채 지금 거의 뭐 9조 달러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면 경이 넘어가는 그 수준의 엄청난 금액인데 이거를 내다가 팔다 그러면 당연히 새로 미국 재무성이 국채를 발행할 때 엄청난 금리를 부담을 해야만 하는 거고 이건 돈을 쓰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저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미국 연준이 다시 충돌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트럼프는 계속해서 낮은 금리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대차대조표 축소를 하게 되면 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장기 금리가. 이거는 트럼프가 원하는 바가 아니죠. 그래서 이게 충돌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케빈 워시 체제에서 연준의 정책 기조가 바뀐다면 금융시장과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나타날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대차대조표 축소라고 봅니다. 그래서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시장에다가 내다가 팔았을 때
그러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보통 이제 연준이 갖고 있는 채권의 만기가 30년짜리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시장에 내놨을 때 그것의 가격이 떨어질 테니 그 30년 만기 국채의 금리, 발행자가 부담해야 되는 금리는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미국의 국채 금리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미국 전체의 금리가 높아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거는 우리나라에도 다른 나라에도 다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미국 금리가 높아지면 다 따라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장기 국채 금리가 높아지는 거는 미국만이 그게 예상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일본에서는 그것이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본도 이제 국채 발행을 늘리려고 지금 아주 작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 다카이치 총리가. 그러다가 보니까요. 지금 30년 만기 일본 국채의 발행 금리가 4%를 넘어간 상황이에요. 그런데 일본은 지금부터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게 얼마였냐면 0% 수준이었어요. 심지어 어떤 때는 마이너스 금리였어요. 그런데 그게 4%까지 올라간 거예요. 일본의 국채 금리가. 미국도 그렇게 올라갈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사실은 다 지금 그런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는 겁니다. 왜? 이미 국가 부채가 너무너무 많고 나라들마다 다. 거기다가 이 군사비 지출을 늘려야만 하는 상황인데 그것을 위해서 세금을 걷기는 어려우니까 다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채권 발행자가 부담해야 되는 금리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묘한 상황인 것이요. 예. 연준의 기준금리는 이제 낮춰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 장기 금리는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단기 금리는 낮아지고 그래서 몇 달 쓰는 채권 이런 것들의 금리는 낮아지는 거죠. 하지만 30년씩 이렇게 그 긴 장기적 시야로 써야만 하는 돈들 그런 것의 금리는 그야말로 초고금리로 향해 가는 이런 상황이 지금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우리나라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왜? 한국의 금융시장은 전 세계에 비하면 굉장히 이 규모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일본, 뭐 유럽 이런 데들이 다 그렇게 가면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자, 달러 가치가 크게 높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낮아지면 낮아졌지 높아질 것 같지 않아요. 달러가 많이 풀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나라는요. 기본적으로 외환 보유고라고 하는 것을 쌓아놨잖아요. 4,300억 달러. 이것은 이제 그야말로 비상용 자금입니다. 근데 이건 기본적으로 이건 달러예요. 달러로 쌓아놓은 겁니다. 미국 국채로 쌓아놓고 또는 달러로 표현된 다른 채권들로 쌓아놓고 뭐 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의 가치도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나라들마다 다 중앙은행들이 금 보유량을 확대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8,100톤을 갖고 있고요. 뭐 이거는 벌써 이제 50년 전부터 이제 그랬습니다만은 중국, 러시아 이런 데들도 금 보유량을 굉장히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들은 거의 한 2,000톤을 넘어갔죠.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데가 한 3,000톤을 갖고 있고요. 우리 한국은행이 얼마 갖고 있냐면 104톤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달러로 표현된 외환 보유고는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금은 너무너무 작아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금 보유량을 늘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금 보유량을 늘리다가 한번 금값이 떨어져서 이제 크게 한번 뜨거운 맛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아예 한국은행이 금에 가까이 가지도 않을 정도로 이렇게 됐었습니다만 이제 이 태도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실제로 금 보유량을 늘리려고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건 같아요. 근데 부지런히 이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제 금융 시스템 자체가 엄청나게 바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세계의 그 글로벌 질서를 다 지금 흔들어 놓고 있잖아요. 근데 국제 금융 질서도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케빈 월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연준 의장이 되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해져 왔던 시스템들을 다 뜯어 고칠 거라고 보는데 그게 이제 바젤 협약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때
그 은행들이 막 부도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라들끼리 서로 협약을 맺은 게 있어요. 야, 은행 대출 너무 늘리지 말자. 대출을 늘릴 거면 거기에 상응하는 자산들을 쌓아놓자. 그래서 뱅크런이 일어나더라도 즉 예금자들이 다 한꺼번에 몰려들어서 예금을 찾아간다고 하더라도 뭔가 그때 패닉하지 않도록 준비금들을 많이 쌓아놓자라고 해서 이제 바젤 협약이라고 하는 걸 서로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은행들이 함부로 대출을 해줄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 이후로. 그런데 미국이 이제 이거 안 하려고 할 겁니다. 미국이 나 이제 바젤 협약 같은 거 이제 관계 없어. 그 미국 금융기관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알아서 대출해. 이렇게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공격적인 대출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새로운 연준 의장 하에서는. 그렇게 된다면 이제 미국 돈이 전 세계로 많이 풀리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거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나라는 그러면 이 바젤 협약 체제를 따라야 되나? 아니면 미국처럼 무시해야 되나? 라고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닥칠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걸 닥쳐보고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할지 이거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강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상황이 닥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중국인을 겨냥한 IS의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이 중국 내부 안보 인식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이게 아프가니스탄 수도가 카불이잖아요. 카불에 그 특이하게도 중국의 젊은 여성이 카불에서 중국식 우육탕면 식당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중국의 SNS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사진도 많이 올리고 그래 놨더라고요. 이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표적이 된 측면이 굉장히 강한데 이것은 중국인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인 겁니다. 왜 충격이냐? 아프가니스탄은요, 중국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투자 대상국이죠. 중국이 1대1로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그 아프가니스탄에다가 투자를 많이 했어요. 중국은 이 스탄 국가들에게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이 스탄 국가라고 하는 건 타지키스탄도 그렇고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 다 이슬람 국가들이지 않습니까? 이슬람 국가에다가 투자를 많이 한 거예요. 이란에다가 투자를 많이 했고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의미를 가지냐면 이 이슬람 국가들이 중국의 마음에 안 드는 점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걸 눈 감아준 거예요. 그 마음에 안 드는 점이라고 하는 게 뭐냐?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계속 탄압을 하고 억누르고 재교육을 시키고 해서 완전히 중국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이 아주 오랫동안 또 심하게 진행됐다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슬람 신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은 이슬람 탄압입니다. 중국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종교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교도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장 위구르에 대한 탄압이라고 하는 거는 이슬람 탄압인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이슬람교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과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뭐 또 이란도 그렇지만 이 나라들이 중국하고 매우 친한 상태입니다. 이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슬람교도를 탄압하는 중국하고 이슬람 국가들이 친하게 됐을까? 그 이슬람 국가들이요, 중국으로부터 투자를 받고 돈을 받고 하는 대가로 그냥 눈을 감아준 거예요, 그걸. 이슬람 탄압, 그건 뭐 너희들 국내 문제니까 알아서 해. 라고 그냥 눈을 감아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도 그 문제를 가지고 걱정을 안 해도 됐던 거예요. 왜? 그 나라의 이슬람 정권들이 중국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눈을 감아줬다. 그리고 그건 그 나라 정권을 믿어도 된다라고 하는 게 중국의 입장이었고 안심했던 거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격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카불에서의 우육탕면 식당에 대한 공격도 그런 거고 7명이나 죽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한 그 주체는 누구냐? 그들도 이슬람 신도들이에요. 이슬람 신도인데
아프가니스탄의 정권을 잡고 있는 거는 탈리반이라고 하는 이슬람교도 세력이잖아요. 그 탈레반하고는 또 달라요. 이 IS, 이슬라믹 스테이트라고 하죠. 이슬람 국가 호라산 지부라고 하는 요건데 이슬람 스테이트. 이거는 탈레반하고는 또 분파가 다른 데인데 근데 정권을 잡고 싶은 거죠. 근데 정권은 탈레반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IS 호라산이라고 하는 여기도 이제 자기의 지지자들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추종자들을. 그 확보하는 수단을 뭘로 잡은 거냐? 바로 중국인들 공격을 수단으로 삼은 겁니다. 왜? 자, 중국인들이 말이야 우리 그 같은 이슬람 신도들인 저 신장 위구르에 있는 저 위구르족들을 저렇게 탄압하고 거의 인종 개조 수준으로 저렇게 만들고 있으니 이거는 같은 이슬람 신도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공격을 시작을 한 거고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황당한 거죠. 아니 탈레반을 믿고 또 파키스탄의 그 군사 정권이라든가 또 이란의 그 군사 정권들 또 이슬람 정권을 믿고 그 너희 나라에다가 투자를 해줬는데 이제 와서 뭘 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 중국인들 목숨 하나 못 구해주고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해서 공식적인 성명도 내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나 무력하다라고 하는 기존의 그 이슬람 정권이라든가 그들이 군부 정권이라든가 이런 게 다른 이슬람 세력, 다른 이슬람 무장 세력과 부딪혔을 때는 너무나 무력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테러 공격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도 난감한 거고 1대1로에 참가해야 되는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 또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도 이게 겁이 나는 거죠. 이제 함부로 하면 안 되겠는데 라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 같았으면 분명히 무슨 거리 시위가 발전된다든가 이렇게 됐을 텐데 중국에서는 그걸 할 수는 없잖아요. 거리로 나올 수는 없으니 그냥 SNS 같은 데로 소문, 우려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만은 그들도 이제 이슬람 국가로 갈 때는 생각을 다시 해봐야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걱정들을 다 가지는 그런 단계로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1조 달러 무역 흑자를 기록했지만 내수 부진 청년 실업 인구 감소 등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수출 호조와 내부 침체의 괴리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1조 달러라고 하면 무역 흑자가 이건 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우리나라도 무역 흑자가 많긴 합니다만 1,000억 달러, 2,000억 달러 이 정도 수준인데 여기는 1조 달러가 무역 흑자인 거예요. 무역 흑자라고 하는 건 뭐냐? 수입한 것보다 수출이 늘어났기 때문에 수입한 것보다 수출이 많기 때문에 그 차액을 무역 흑자라고 하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많아지게 됐을까? 이건 당연히 수출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수입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좋은 거 아닌가? 아니요. 좋은 거 아닙니다. 수출이 늘어난 이유는 뭐냐면 내수가 줄어들어서요. 국내에다가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밖에다가 덤핑 수출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덤핑 수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수출을 하는데 손해보는 수출들이 많아요. 그럼 왜 수출을 해? 그 수출마저 안 하면 손해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엄청난 생산시설을 만들어 놓고 재고가 쌓여 있는데 그거 내수로 안 팔리잖아요. 그거 안 팔리고 쌓아놓으면 어마어마한 손해가 나지 않습니까? 그냥 폐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팔면 그나마 손해가 덜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수출이 많이 늘어난 거고 수입은 왜 줄어들었느냐? 내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든 거예요. 중국 사람들의 소비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내수도 줄고 밖에서 수입하는 것도 줄어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출은 늘고 소비는 줄어드니까 그 격차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생겨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와, 그러면 그 정도 되면 그래도 그 나라 경제에 좋은 영향이 있는 거 아니야? 뭐 수출이 안 된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그런데 중국 경제 전체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과 비교를 해보면요. 우리나라 GDP 중에 GDP에 대해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44%입니다. 한국은. 중국은 20%예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인구도 많고 거기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무역 흑자가 그렇게 늘어났다고 해서 중국 경제가 당장 어떻게 좋아진다든가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중국 경제의 본 모습은요, 수출이 아니고 내수 그 자체에 있습니다. 지금 내수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완전히 쫄아들고 있어요. 중국 내수는 지금 백화점들, 온갖 가게들, 식당들 다 문 닫는 상태고, 그리고 실업자들 계속 넘쳐나고 길거리에 노숙자들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심지어 요즘에는 이 정부조차도 그런데요. 중국 경제의 굉장히 큰 부분을 지방정부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토지 사용권 판매 수익이라고 하는 거 수익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것이 전체 수익의 한 3분의 1 정도 그렇게 됐었는데 이걸 가지고 도로도 놓고 엄청난 이 다리도 놓고 공항도 건설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곳곳에서 이제 신도시들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그야말로 중국 경제가 흥청망청 이렇게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다 올스톱이 된 상태입니다. 신도시 건설 다 올스톱.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도 그냥 공실된 상태로 안 팔려요. 유령 도시가 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요. 그 숫자가 비어 있는 집의 숫자가 무려 뭐 8천만 채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숫자는 1억 2천만 채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런 게 올스톱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다가 보니까 지방 정부들의 수입도 없어졌어요. 예전에 같으면 그 수입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경제가 좋아졌었는데 이제는 지방정부가 수입이 다 없어지다가 보니까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상태,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까지 거두지 않았던 세금들, 그냥 묻어두었던 세금들, 이런 것들을 새로 다 거두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정부가 그렇게 약탈자처럼 그렇게 변화버리니까 다들 이제 아우성이 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중국 경제의 70-80%는 지금 아우성이다. 그야말로 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그런 거죠. 제가 근데 왜 70-80%라고 했느냐? 한 20-30% 정도는 매우 활기차게 돌아가는 섹터가 있는 겁니다. 그게 신질 생산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분야, 그게 한 20-3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 그 전기차, 또 조선산업, 우주항공, 뭐 달나라에 그 로켓 띄우고 뭐 이러는 것들입니다. 비행기, 거대한 비행기 만들고 전투기 만들고 이러는 것들이죠. 인공위성 띄우고 뭐 이러는 거. 또 조선업, 거대한 이 탱커들을 만들고 또 방위산업, 항공모함 만들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말하자면 중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산업들인 거예요. 멋있는 산업, 또 전쟁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산업,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한 20-30% 됩니다. 여기에는 막대한 보조금들 또 대출금이 투입이 되고 있고 이거는 왕성하게 돌아가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수출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대다수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죽을 지경인 상태. 갈수록 인민들의 삶은 피폐해져 가는 이런 상태. 그러니까 완전한 이중 구조의 경제가 지금 만들어져 갖고 그러니까 그게 고착이 되어 가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경제에 관한 뉴스를 들을 때 와, 어마어마한 산업들이 만들어진다. 그거 사실이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노숙자가 늘어나고 뭐 신도시들 다 비어 있고 유령주택들 생겨나고 청년 실업 엄청나다. 그거 역시 사실입니다. 이게 잘 그림이 안 맞죠. 안 맞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이중 구조가 고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것은 중국 공산당의 철학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리고 이거는 벗어나기 어렵다. 기본적인 철학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후진타오와 주룽지 사망설이 중화권 SNS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이 시점에 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국에 비밀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고위층, 당이라든가 군대라든가 또는 국영기업이라든가 이런 고위층들의 죽음은, 삶과 죽음은 당이 직접 다 관리를 하는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일반 대중의 눈에서 사라졌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죽었다고 하더라도 발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당이 원할 때 발표가 이루어지겠죠. 사망 날짜도 그래서 당이 원하는 날짜로 맞춰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1989년에 천안문 사태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러니까 1970년대 말부터 등소평 주석이 집권을 하면서 중국 사람들에게 많은 자유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등소평 주석이 원했던 거는 경제적 자유이지 정치적 자유를 주고자 했던 거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자유를 누리다가 보니까 정치적인 자유까지도 요구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의 결정판은 1989년에 천안문 사태 때였습니다. 우리나라가 1987년에 본격적으로 정치적 이제 시위가 이루어지고 막 그렇게 하면서 노태우 후보가 이제 국민 직선제 선언도 하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비슷한 일이 1989년에 중국에서도 벌어지게 됐던 거예요. 그 결정적 계기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호요방이라고 하는 사람, 하오요방이라고 하는 전직 총리, 이 사람들이 이제 중국 인민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고 청렴 결백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사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천안문 광장에 나와서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장례식이 일종의 반정부 시위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또 반공산당 시위처럼 돼버린 거예요. 정치적 자유를 요구했던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등소평도 도저히 이걸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탱크 투입하고 그냥 인민해방군 투입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야말로 초토화를 학살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학살을 당한 사람들도 중국 인민들도 트라우마가 생겼지만 그것을 했던 그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서도 일종의 트라우마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고위층의 죽음은 함부로 알려서는 안 되는구나. 이것은 그래서 정치적인 통제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중국 고위층은 사라지는데 그 뭐 숙청을 당하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사라지는 사람이 죽은 건지 어디 감옥에 가 있는 건지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건 당의 관리 대상인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당연히 소문이 돌아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이 죽었다 그러기도 하고 이 사람이 뭐 처형을 당했다고 얘기도 나오고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 그거는 시진핑 주석과 몇 명 이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사건이다, 이게. 그리고 그렇게 된 거는 바로 이 천안문 사태부터 시작됐던 중국 공산당의 트라우마, 여기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외 안보 리스크와 내부 경기 악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시진핑 1인 체제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중국이 지금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총체적 난국이거든요, 중국이 지금. 첫 번째는 미국하고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여기저기에서 압박을 많이 가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뭐 타이완 문제에서도 그렇고 또 일본에다가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무장을 하라고 계속 압박을 가하니까 그것에 힘입어서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에 대해서 막 중국이 타이완 침입하면 그것은 우리 일본의 문제다. 그래서 개입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도 시끌시끌하고 거기다가 말이죠. 또 이 중남미와 중동에서 지금 중국이 완전히 망신살이 뻗쳤어요. 무슨 얘기냐?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미국의 특수부대가 가서 체포를 해왔잖아요. 이것은 중국에게 정말 망신살이 뻗친 일입니다. 왜? 베네수엘라는요, 중국의 이 중남미에서 1대1로 정책의 바로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이 석유 시설 같은 데다가도 중국이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고 중국의 아주 그 가장 친한 우방국이었고 베네수엘라가. 그리고 이 베네수엘라는 또 중국 러시아 무기뿐만이 아니고 중국 무기로 대공망을 다 이렇게 형성을 해놨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특수부대가 들어가가지고 그걸 다 무력화시키면서 그냥 마두로만 싹 들고 나올 정도로 완벽한 군사작전을 폈잖아요. 그리고 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관련 시설들을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이 다 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는요, 완전히 망신살이 뻗친 게
아니 중국제 무기들이 완전히 무력화가 돼버린 겁니다. 힘 한 번 제대로 못 써본 상태에서. 그게 첫 번째 망신살이고, 또 하나는 베네수엘라의 석유 관련 시설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그거를 미국이 다 장악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 완전히 돈 다 뺏긴 셈이 되어버린 거고요. 이렇게 된 거죠. 이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란은 중국의 가장 친한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란에서 저렇게 내전과 같은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미국이 항공모함 전단을 파견해 가면서까지 이란에다가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란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힘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중국을 믿어왔던 중국이 자기네 편이라고 생각해왔던 그 나라들, 이란을 비롯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파키스탄이든 아프가니스탄이든 수많은 나라들이 중국을 믿은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 쟤 뭐야? 미국이 저렇게 항공모함 가지고 와서 위협을 하니까 중국은 찍소리도 못하고 있네? 이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 사실은 중국이 지금 망신살이 뻗쳐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린랜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거기다가 국내 경제는 지금 뭐 최악의 상황이다. 특히 이 부동산과 내수라고 하는 면에서 또 청년 실업 이런 거에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전쟁을 위한 산업들 소위 신질 생산력이라고 하는 이 소위 첨단 산업들은 엄청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지만 그거는 일반 인민들의 삶과는 거의 관련이 없는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일반 인민들의 이 생활은 정말 그 피폐한 상황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계속 지금 그 SNS라든가 이런 걸 뒤덮고 있는 소문이 뭡니까? 바로 장유샤라고 하는 군부 최고 지도자 를 숙청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중국에 제대로 된 전문 관료들은 다 없어지고 모두 다 시진핑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 중국의 모든 결정권은 시진핑 주석 한 사람의 손 안에 들어온 겁니다. 정부의 정책 그렇죠. 군대의 지휘권 그렇죠. 기업에 대한 통제권 그렇죠. 모든 것을 다 시진핑 주석 1인이 가지게 된 거예요. 누구도 시진핑 주석의 마음에 안 드는 소리를 할 수 없습니다. 다 예스맨들로만 채워져 가는 거죠. 이거는 매우 위험한 체제가 되는 거죠. 왜? 진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시진핑 주석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매우 불안정한 것일 상황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중에 가장 위험한 것은 대만 침공 가능성이라고 봐야 됩니다. 군대의 객관적인 상황을 놓고 본다면 대만 침공을 하기가 예전보다도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지휘체계가 다 공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지만 주석이 침공해라고 명령을 한다고 하더라도 누구도 거기에 반대할 수 없다. 누구도 견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언제라도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10중 8구 세계대전이 될 겁니다. 중국이 대만을 전면 침공을 했을 때 미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일본 가만히 있을 수 없고요. 한국 아마도 원치 않아도 끌려 들어갈 가능성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세계대전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나토 국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나토 회원국들은 거기 역시 참전할 가능성이 꽤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건 세계대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중국이 세계를 상대로 해서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을까? 이기든 지든 다 망한다. 이기든 지든 다 망한다. 근데 만약에 진다면 그러면 중국의 해체를 뜻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어떤 예측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너무나 불확실한 예측 불가의 상황이 되어버렸다. 왜? 완전히 1인 체제가 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